기시다 총리를 추켜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합니다. 외교가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치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참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그게 때린 듯 했던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사항에서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맞죠?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님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사위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법정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별일 없죠?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 네. 시찰단이 지금 일본에 가 있잖아요. 오늘부터 공식적인 일정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 첫날인데요. 오후 1시 반부터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전력과 함께 기술회의를 가졌습니다. 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할 세부 시찰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내일부터는 1박 2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방류를 앞둔 탱크나 알프스, 즉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염수 시찰을 둘러싼 국내 정치권의 공방은 아주 뜨겁네요. 네, 민주당은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는 시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시찰이라면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 세계가 이성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야당만 근거 없는 공포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광우병 시즌2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박민식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연속된 질문에도 정치적인 걸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법사위원 시절 변호사로 겸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제 사건을 담당한 적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오늘 상임위 소위들을 통과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늘 정개특위와 행안위 소위에서 각각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다만 네. 가상자산 공개에서만큼은 조금 의견의 일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네,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민주당의 모습은 남 탓하기에 여념이 없는 윤 대통령과 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영계 이원욱 의원도 남국의 늪에 빠졌다며 이재명 대표가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가 많네요. 네. 백반장 들어갈 거죠? 네, 같이 갑시다. 네. 갑시다. 백반장이 왜 같이 들어왔느냐. 오늘 운영진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조익신 멘토가 휴가를 떠나서 백다혜 반장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는 정치 인사이드를 맡을 예정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맡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 부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익신 멘토 생각 안 나게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할게요.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박마커, 유체커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이니까 관련한 속보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유채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경찰이 역술인 천공에 대해서 서면 조사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튜버 천공은 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이 경찰 수사가 서면 조사로 사실상 마무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오늘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걸로 보여서 이달 초에 서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천공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의혹을 제기했던 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에 대한 이 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강제 수사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고요. 수십 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을 거부했군요. 천공이. 네. 자, 아무튼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관국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히로시마에 와서 관심을 많이 받았죠.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공동 메시지가 나왔고 당장 중국과 러시아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더 G7에 밀착한 우리나라에도 계산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크리에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심리적 G8 깜깜이 시찰 25일 만에 합의 D-2 광우병 발생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 울체커가 지난 금요일 예측해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여는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하고 중국에 대해선 힘과 위협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공급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참관국 자격으로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도 G7에 한껏 밀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 나라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G7, 특히 미국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선 우리도 이제 심리적 G8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섬으로써 동포들의 든든한 조국이 될 것을 다짐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 다른 초청 국가들도 많은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이번에 G7에 초청된 국가들이 우리 말고 8국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 연안국 포함해서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심리적으로 G8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G8을 자처한다면요. G7이 져야 할 견제와 부담도 함께할 각오는 돼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대립각,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더 뚜렷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이번 정상회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도 프랑스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이 히로시마에 깜짝 등장해서는 G7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을 앞두고 G7 정상들은 전폭적인 공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e next tranche of U.S.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a package that includes more ammunition, artillery, armored vehicles to bolster Ukraine's battlefield abilities.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help Ukraine respond, recover, and rebuild.
윤 대통령도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자 흰 종이 한 장을 윤 대통령에게 건넸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여기에는 지원을 바라는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양국 정상 간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세부적인 물품은 논의가 됐지만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또는 긴급 후송 차량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지원 계획이 좀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7의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G7 정상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에 불러서 반러시아, 반중국 선동쇼를 벌였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동참한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화살을 견뎌낼 수밖에 없겠죠. 이 중국 역시 참지 않았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요. 군불만 떼던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사실상 착수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제품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중요한 정보시설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마이크론 이슈가 급부상했죠. 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면 중국의 수요 부족분을 한국 기업들이 메우지 말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 내용 때문입니다. 네, 이런 요청은 경제 안보라는 명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경제 안보에서의 협력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헤어진 G7 정상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미일 정상들도 5분 남짓 짧게 만났죠. 젤렌스키 대통령 일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쉬웠는지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론 이슈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는데요. 심리적 G8 자처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다시 한번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건 미국과 중국 서로 등을 돌리는 것 같아 보여도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든 관리 모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대중 견제를 이끌면서도 곧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되기 시작하는 걸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냉전 구도를 미리 단정 짓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G7 공동 선언에 물론 중국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담긴 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국은 러시아에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라고 써 있어요. 물론 이 지금 국제 정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블랙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먼저 냉전이 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만 붙어야 돼. 라는 식의 심리. 오히려 그럼 우리가 속도 위반하고 있는 측면이 우리는 지금 맨 앞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깜깜이 시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살피는 우리 시찰단이 일본 현지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일정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한 일본 경제산업성 그리고 도쿄전력과의 기술 점검 회의입니다. 각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현장에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라는 시찰단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시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이 인천국제공항에 온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다른 시찰단원들은 아예 김포에서 따로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찰 현장, 언론에 전혀 공개가 안 되죠. 민주당에서는 이 점들을 꼬집으면서 이번 시찰을 깜깜이 시찰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치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참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런 비판을 피해가려면 내일과 모레 잡혀있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국희 단장은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필지도 출국 전에 미리 공개했는데요.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를 시작으로 알프스, 즉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와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는 K4 탱크 등을 살펴봅니다. 또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는 화학 분석동에도 들어가는데요. 핵종 분석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핵종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핵종 분석을 하는 장비는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 희석도 하고 이제 방수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치 상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 단장의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장비, 설비의 설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보다도 장비를 통해 걸러지는 오염수가 안전하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할 텐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처럼 오염수와 인사만 하는 시찰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갑니다. 25일 만의 합의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늘 오전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상정된 지 25일 만입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진통을 겪었던 부분인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에 대한 선보상 후 청구는 다음처럼 정리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상응하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그 이상 2억 4천까지는 1%에서 2%의 저리 대출을 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해주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피해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 중에서 제3의 안으로 그 안을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요. 네,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는데요. 이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픽은 D-2입니다. 지난해 6월 두 번의 발사 시험 끝에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를 돌고 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모레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소형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르는 건데요. 어제까지 최종 점검과 조립을 모두 마쳤고 내일 아침에는 이 조립동에서 나와서 1.8km 떨어진 발사대로 옮겨집니다. 이 사람 걸음보다도 느린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후 수직으로 세운 뒤 점검까지 이상이 없으면 모레 저녁 6시 24분에 발사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광우병 발생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테네시주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유구가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두 주에는 모두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이나 가공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식품부는 당장 오늘부터 미국산 쇠고기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등 검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외교 행사가 지난주 이번 주 참 많았는데 오늘 EU 지도부를 만나는 것을 끝으로 사실상 이제 슈퍼위크가 마무리돼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만 심리적 G8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또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2.2%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4주 연속 올라간 것이기도 한데요.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한일 정상회담, 또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까지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억지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외교가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상화되는 한일 관계, 한미일 삼국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자 민주당은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의 혈안입니다.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제 시찰단도 무분별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전 세계가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정부는 더 높은 수준에서 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오로지 민주당만 이 비과학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돈봉투 사태와 코인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철진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한일 관계 개선을 굴욕 외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해왔고 조금 전에 이제 막막하도 얘기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산무 시찰이다. 그러니까 실효 채취, 시찰단 명단, 언론 검증도 없는 이제 산무 시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우리 시찰단이 시찰하고 돌아온 결과를 국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믿기 어렵다면서 국회는 시찰단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토론회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서균열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제에 나섰는데요. 우리 시찰단이 이번에 살펴보고 올 장치죠. 이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 의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 일본은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62개 핵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이 알프스로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을 거른다. 하지만 이 실제로 알프스를 거쳐서 저장 용기에 담긴 오염수의 70%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을 띠고 있고 여기에는 고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이제 내일과 모레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텐데 우리나라에 돌아온 뒤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을 예고하는 또 그런 분위기네요. 자, 유체커하고는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한국은 심리적 G8, G7 견제 나선 중국, 러시아 어쩌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내정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 내정자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하면서 여권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소신이라고 밝혀서 역사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죠.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소식까지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이던 1972년에 베트남에서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희 오랜 소명입니다.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7살 때 부친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사했던 보훈 가족으로서의 얘기를 꺼내면서요.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서 이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국가보훈처장을 맡으면서 관련 전문성을 넓혔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에서 이 국가 유공자들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청문회는 박 내정자의 국회의원 시절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8대 국회 당시에 법사위원이었는데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또 성매매 알선, 유괴 사건 등의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박 내정자는 변호사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건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법인에 같이 있었던 다른 변호사는 휴직 당시였지만 이 변호사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선택적인 행정착오, 속아 웃을 일이라면서요. 의원 시절 같은 잘못을 지적했던 박 내정자의 과거 발언 영상을 틀었습니다. 관행이면 관행이고 행정착오면 행정착오지 두 가지 모두 한꺼번에 주장을 하니까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관행적 행정착오라고 하는 주장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됩니다. 국민 상식을 우롱하는 해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법무법인이 자기가 그 사건을 해서 자기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사건 일이 많아서 떼준다? 이거 법조보 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박민식 의원의 상식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네, 박민식 내정자가 2008년 소득세 7억 4천만 원을 낸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걸 역추적하면 1년 4개월 동안 50억 정도의 수임료를 받은 거다라면서요.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2008년 당선 직후에 이 법무법인 하늘을 박 내정자가 개업을 했는데 이건 명백한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는데요. 박 내정자는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있던 법인에서도 빠져야 할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무슨 꿍꿍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법무법인을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득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후보자 경력사항에서도 빼고 보내셨더라고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시려면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직 사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법사위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지금 정말 그거 하나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박 내정자는요. 대선 당시에 윤석열 경선 캠프의 기획실장을 맡았고요. 당선인 시절에는 특보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당시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후에 안 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박 내정자는 출마 포기 나흘 만에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장관급 보훈처장을 약속받고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내정자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잠시의 멈춤이 분당을 향한 저의 열정과 헌신까지는 중단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후보로 공천됐는데 혹시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공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출마 포기하신 겁니까? 저도 그 윤석열 정부 선거 캠프에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때 선대위원장인가를 했는데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제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보기가 안 좋겠다 해서.
네, 김한규 의원은 언제 누구에게 제안을 받았고 인사 검증 자료를 넘긴 건 언제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이 초대 보훈부 장관 청문회 보신 것처럼 정치인 박민식 검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은 5번 이상 받았는데요. 반복되는 질문에 박 내정자는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1년 동안 새벽 4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보훈처가 보훈부로 막 승격이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부족한 거를 100% 다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로 답변을 마지막에 했는데요. 만약에 박 내정자가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요. 선거 90일 전 공직 사퇴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 장관직은 6개월 정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여권에서도 박 내정자의 답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입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또는 소신 있게 이 보훈부를 위상을 올려서 제대로 될 때까지 저는 보훈부 장관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야당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다. 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박 내정자가 장관이 된다면 여야 간 이념 논쟁도 또다시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내정자 국가보훈처장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아주 적극적이었죠. 오늘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설립을 개인적 소신으로는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훈처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보훈처의 내년 사업 계획이기도 하죠. 뭐 기관장의 뜻이 뭐 그런 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요. 앞서 보훈처는 지금 3년간 460억 원이 들 거다 이런 재정 추산까지는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반대로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독립운동단체 의열단과 조선의용단을 조직한 독립운동가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김원봉의 서훈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 내정자는 이 보훈의 선을 분명히 이렇게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승만 지금 건국 1등급을 받은 상태고 또 백선엽 장군은 우리 6.25 때 대한민국을 지킨 구한 또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되고 이제 김원봉은 여러 가지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북한 정권하고 너무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이 국민의힘발 역사 논쟁이 잦은 편이죠. 최고위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또 백범 김구 선생을 폄훼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5.18의 경우에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말자 여전히 말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야가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헌법이 계승을 한다고 명시한 4.19 민주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기려야 하는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것도 세금으로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좀 유일무이한 4.19 혁명을 통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떤 그 대통령 기념관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가라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다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은 뭐 임시정부에서 그 대통령가 다 탄핵당한 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쓰거나 일단 우리 모두의 돈을 쓰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 내서 하세요. 안 말립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알아서 하시고.
네, 그리고 내일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입니다. 이번 추도식 주제는 노 전 대통령의 책 진보의 미래에서 따온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고 합니다. 여야 지도부 내일 김해 봉하마을에 총출동하는데요. 여야 인사들의 만남 지난 18일에 광주에 모인 지 불과 5일 만입니다. 당시 여야 당대표는 나란히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추도식을 하루 앞둔 오늘 너도 나도 노무현 정신을 말했습니다.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대표도 한 표면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인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면 됩니다.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김해 봉하마을 방문 없이 화환만 보낼 예정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당선 이후에는 봉하마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더 이상 이곳을 정쟁이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바꿔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도식에 참석하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추도식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최근 제주와 광주를 잇따라 찾았던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일들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대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고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를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론 분열을 일으켰던 이 건국절 논란까지 좀 다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박민식 장관 내정자 청문회도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소식도 다정회에서 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민식 내정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소신, 민주당 이해충돌 전관 예우, 윤석열 대통령 내일 봉화에는 화환만. 네, 류정아 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만 5월 18일 광주에 이어서 5일 만에 여야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아까 유 실장이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광주에 이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김계현 대표가 또 참석을 한다는 거죠. 네, 김계현 대표는 내일 경남 거제에 있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데 이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일정을 하루에 소화하는 건 이 통합 행보를 보여주기 위한 걸로 해석되는데요. 김 대표는 다만 봉하마을 방문 후 건양숙 여사를 따로 예방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김영삼 기념관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김 대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삼 기념관 건립 필요하다고 보시죠?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다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기념관 건립 예산 460억 원을 책정을 하고 서울시와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승만 띄우기에 노골적인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보수 정권에 잇따른 이승만 우상화 시도도 허울뿐인 보수 결집을 위한 낡은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민주 열사들 앞에
독재자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오늘 청문회에선 최근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두환 씨와 이승만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도 필요하다고 보냐고 물었습니다. 박 내정자는 논할 가치가 없다며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사례와 전두환 씨 사례는 다르다는 게 또 박민식 후보자의 답변이었는데 아무튼 이념 편향 논란이 또 정치권에서 일고 있으니까요. 관련한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정치권이 집결하니까 또 많은 뉴스가 나올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가 자세하게 관련 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민식 이승만 기념관 소신 민주당 이해충돌 전관 예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지지율 상승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인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명계를 중심으로 남국의 늪에 빠져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박주루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2.4%, 국민의힘은 38.5%를 기록을 했는데요.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민주당은 4.6%포인트 떨어졌죠. 반면 국민의힘은 2.2%포인트 올랐는데요. 양당 간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0.7%포인트에서 3.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오차 범위 내인데요. 이 판이 크게 흔들린 원인, 바로 김남국 사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이 거액의 암호화폐 거래로 논란에 휩싸였죠.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회 윤리특위의 제소까지 당한 마당인데요. 민주당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데다 탈당 후에도 이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은 이 김남국발 반사 이익을 제대로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중적인 행태, 그다음에 내로남불 행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피와 눈물로 엉그러진 그 영끌했던 그 코인에서 그렇게 수십억의 재산을 불렸다고 하는 그 행태,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이태원 참사 대책 질의하면서 그 순간에 또 코인 거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저는 도덕적으로 이미 저는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은 지금이 뒤집기 한판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본 모양입니다. 김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도 진상을 밝힐 자료 제출도 본인이 약속한 코인 매각도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증거의 절차를 추진하든지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선 이 김 의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적극 요청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까지 싸잡아 공격을 하고 있죠. 김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건데요. 소위 1도, 2부, 3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1번은 이제 도망, 2부는 부인, 3은 그것도 안 되면 백을 동원한다 이런 내용인데 3백이 뭔가 했더니 지금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 또 본회 법사위 패싱, 본회의 직회부 등의 절차 무시의 행태와는 전혀 다르게 윤리에서만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마 김남국 의원의 3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어제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요? 캥기는 것이 있어서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죠. 이 대표가 이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김남국 의원에게 무슨 약점이 잡힌 겁니까? 김남국의 코인 자산이 김남국의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 자금용 돈 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 건가요?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남국 의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 7인회 중 한 명이죠.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의 이 호위무사로 활약을 해왔는데요.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는 그 이재명 공범 관계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부인과 가족들의 아들들까지 다 전부 다 수사를 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온 증거들 보면 그냥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로서도 이 김 의원에 대해선 사감을 배제하기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사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아파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상당히 로열티가 높았던 측근이고 그리고 이제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재명 대표를 보필했던 참모였기 때문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각별한 사이였던 만큼 이 대표가 잠시나마 김 의원을 감싼 건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원 중에 사람이 몇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서 김남국 의원은 매우 각별했던 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대표가 온정주의적 태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캥기는 게 있다기보다는 아픈 손가락인 거죠. 이런 이 대표의 미온적 태도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죠.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14주기 서거일입니다. 자신의 희생에 모두를 살린 대통령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비명계 가운데는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한 고민정 최고위원입니다. 비단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코인 논란을 두고 보인 행태 자체를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의 대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첫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둘째, 코인 투자가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에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겸직 금지와 재산 공개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의 야비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민주당을 두고 이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졌다는 비아냥 섞인 평가도 있죠. 이 민주당 비명계는 이 남국 사태가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국의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국의 늪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해 빠져나올 수 없는. 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남국의 늪, 일부 의원과 강성 지층이 민심과 유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꼬집은 말인데요. 이 개딸이 운영하는 이 대표의 팬카페죠. 이 제명인의 마을에 형성된 이 남국소 여론을 우려하는 겁니다.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제목이 주요 공직을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김남국 의원을 대체하고 있는 거에 대해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당이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국민이 진정성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비명계는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성 지층과 밀착할수록 이 남국의 늪에 더욱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 비명계는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강성 지층과 밀착할수록 이 남국의 늪에 더욱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 「
Oh God. This stuff just stinks. 반면 친명계는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여러 국정이나 민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합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검찰과 언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반면 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다는 건데요. 대장동 재판이 검찰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모두 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설득력 있고 실질적인 증거를 만약 제시했다면 언론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겁니다.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판 내용은. 자, 오늘은 김남국 의원이 쏘아 올린 이 코인이란 공에 줌인을 해봤습니다. 이 정치권이란 비탈을 따라 굴러내리면서 크기도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이 공을 멈춰 세우려 한다면 국민의힘은 더욱 적극적으로 굴리며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죠. 국민들 시각에선 사실 양쪽 다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않을 텐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양당이 못하게 경쟁하고 있는 건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 먼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게끔 하자라는 여론이 이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있었고 오늘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등록 범위와 대상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입니다. 네, 이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들은 이 특례 조항을 통해서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30일까지 윤리심사 자문위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이달 7월 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네, 특위위원인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은요. 이번 개정안이 김남국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낸 데 대해 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진보시키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애가겠다는 게 국회의 의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개정안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고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인데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네, 오늘 정개특위 외에도 또 행안위 소위에서도 뭐 비슷한 또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25일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이 한때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김 의원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 5억 원 이상의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을 보유했다면은 세무서에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올해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가 포함되는데요. 이 5억 원이 넘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안내했는데요. 거래소가 안내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매년 6월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신고 의무 부과로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고액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수요 실태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내 고액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선물과 현물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코인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 역시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다음 달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 달이면 해외 거래소 이용 여부나 그 내역은 알 수 있겠네요. 네, 이 실명 계좌 인증이 이제 필수인 이 국내 거래소와 달리 이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이 재산 은닉 창구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들이 거액을 거래한 김 의원 역시 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국내 거래소 압수수색에 이어서 이 콜드월렛 내역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서 김 의원이 은밀한 자금을 받았거나 세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용어가 어려워서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자세히 소개를 했으니까 아마 정 의원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그 점도 이해를 좀 하신 거죠? 저는 좀 이해해요. 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질문 어떤 거 좀 궁금하세요? 아니, 좀 있어요. 나중에 네. 끝나고 물어볼게요. 아, 네네. 네. 자,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이잖아요. 오늘 윤관석 의원을 불러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의원을 오늘 오전에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취재진의 눈을 피해서 비공개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후에 두 번째 현직 의원 조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윤 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 조달 그리고 돈봉투 전달 정황 등에 대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9,40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데요. 검찰은 윤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들에게 6천만 원을 직접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또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또 보내는 그런 절차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발 반사이익 누린 국민의힘, 남국에 늪 빠진 민주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반장 맞죠?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이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해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는 정부의 건폭몰이에 항의해서 분신한 노동자가 마치 기획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조선일보 기자와 원희룡 장관 등을 오늘 고발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정치인 해시태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3개의 해시태그는 물대포 부활, 발 빼는 이영훈, 버티는 김재원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식 해시태그 물대포 부활입니다. 국민의힘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공정한 공무 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등도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과도한 집회 시위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노동 탄압을 비판하며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씨의 죽음을 계기로 건설노조가 1박 2일 집회를 벌인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익은 경찰청장, 국민의힘 핵심 지도부 등이 참석한 채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주로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난장판 집회를 해산하는 것은 탄압 아니라 법치입니다.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사용됐던 물대포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인도에 거대한 술판 차리고 노상 방뇨하는 게 추모입니까?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 지난 2015년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숨진 뒤 집회 현장에서 사라진 살수차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늘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일을 모두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바꿔 물대포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당론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박 정책위원장은 그 즉각 반발하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 DNA라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물대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동 DNA가 또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대포 쓰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준법 집회, 평화 집회에 왜 물대포를 쓰겠습니까? 보수단체 시위에는 경찰 차량으로 재인 산성 쌓고 폭력 시위 민노총은 전원 석방하던 지난 5년의 이중잣대를 잊었습니까? 도리어 문재인 정부가 집회 대응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면서 지난 정권의 시위 대응 방식을 문제 삼은 건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다가 본심이 나온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살인한 물대포에 대한 여당의 무한 애정, 본심은 우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다 튀어나온 본심을 뒤늦게 부인한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이미 2차례 집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2014년에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했는데요. 헌재의 판단 이후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 집시법은 자정까지의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건설노조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 촛불 문화제를 빙자해 꼼수 집회를 이어갔고 도심 일대에서 노숙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야간 집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현행 집시법상 문화제는 경찰이 강제로 해산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의 여부 또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불법 집회 이력이 있는 단체를 가려내 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의 방침까지 내놔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경찰이 마음대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오늘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옆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말리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CCTV 화면을 captu해서 공개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해당 보도를 인용하면서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동료 노조원이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만류하고 물을 끌려고 했었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취재가 된 후에 보도가 된 건지 좀 의문이고, 이제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출돼서 언론사에게 갔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화답을 하면서 정치적인 뭔가 왜곡을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해서 여론을 선동하려는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거라 반발해왔습니다. 결국 오늘 언론사와 원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을 진행한 겁니다. 당신들은 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노동조합이 열사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막말들 하는 게 그게 장관입니까? 어떤 책임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노조 때리기에 이은 집회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그간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는 야당과 일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걸로 읽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그저 폭력으로만 규정하는 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발빼는 이영훈입니다. 내년 총선이 약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주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자유통일당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창당을 이끌었고 현재도 당 대표는 아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개소식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담임 목사였습니다. 주사파가 들끓고 공산주의로 빨갛게 물들어가고는 이때에 이 자유통일당이 특별히 주사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십자가 보복을 두고 나가서 공산주의 주사파를 때려잡고 복음통을 이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사파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씨를 주사파를 타파할 선봉장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선봉장으로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길은 예수 한 국밖에 없습니다. 전 씨가 개신교 극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교계 안팎에선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교회가 소유한 빌딩에 당사가 입주해서 기도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이어서 어제 열린 예배에서도 전 씨와의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입장은 중도보수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치권도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는 개신교 최대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소식 참석만으로도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는데요. 일단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씨와는 사실상 손절을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서 지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버티는 김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이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징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징계 불복 관측도 나와졌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공개 활동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사퇴는 없다고 못 박은 셈인데요.
이로써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 하나는 김 최고위원의 징계가 계속되는 동안 내내 비어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요. 자진 사퇴한 태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3개월에 4배 낙인 1년으로 이미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았냐는 겁니다. 범여권 인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 번 해본 사람은 또 한다며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한편 조언을 남기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재원 최고는 똑똑한 사람인데 마가 끼었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은 당점 못 받은 거 당연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를 나가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최고위원은 됐지만은 거기서 너무 업돼봤다. 본인이 살신성인 하겠다 그러면은 최고위원직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모양이 국민들은 그런 걸 좀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놓쳐선 안 될 주요 정치권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정한 소통반장 백반장의 정치인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소식 좀 더 짚어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두 번째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지역구인 분당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고향인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바꾸는 진로교육법을 주제로 해서 본인의 자녀교육법을 공개했는데요. 안 의원은 어린 시절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아이와 함께 독서하는 습관을 갖기를 권유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10마디 메시지보다 가치 있다 강조를 했고요. 또 챗 GPT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창의력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한편으로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 좀 상당히 넓혀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정의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원내대표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네, 지난 9일 배진교 의원이 정의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 당의 재창당 방향을 두고 자각론을 주장하는 배진교 의원과 신당론을 주장하는 장혜연 의원이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이 원내대표단 구성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 이 갈등이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정미 대표가 장혜원 의원에게 원내 수석 부대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 의원 측은 이미 원내 수석 부대표를 2차례 했기 때문에 다시 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생산적인 논의 없이 서로 감정만 상한 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배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내일 23일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 등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 어쨌든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군요. 자,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오늘 뭐 한자리에 최근에 다 같이 모였는데 그게 두 번째 회동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만, 노재현, 김현철, 김홍업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아들 4명이 회동을 가졌는데요. 올해 2월 우리끼리라도 싸우지 말고 단합하자면서 만남을 가진 데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이 단순 식사보다 의미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는 비정치적인 분야인 환경 보호를 해보자는 논의가 나왔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부회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교도소 탈옥 후에 한 100여 건 넘는 강도와 절도를 저질러서 시대의 탈옥수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지금 대전교도소에 이제 수감돼 있는데 무기수 신창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아마 여기서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부산교도소에서 탈주를 해서 탈옥을 해서 한 2년 6개월 동안 탈옥 행각을 벌였죠.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제 검거를 했고요. 2011년에도 한번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는데 12년 만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일단 대전교도소 당직 교도관에게 이제 바로 이제 발견이 돼서 신속한 대처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 건설노조 분신 방조 의혹 원희룡 고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창훈이 입었던 티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알아요. 무지개 티. 역시. 그럼